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50일째를 맞았습니다. 촛불과 함께 탄생에 지금까지 밥이 달려왔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런가 하면 열흘간의 긴 연휴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왔는데요. 국정감사와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민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두 분은 늘 정치 평론을 하시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들 많이 만났을 텐데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그 ICBM하고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한 번 더 여기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만약 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보 문제요. 예, 그래서 북한이 특히 9월 3일 날 수소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그 우리가 말하는 원자탄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네. 굉장히 폭발력이 큰 핵실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든지 또 추후에 뭐 북한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을 응징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로 지금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었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서영우 소장님은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원래 개그맨들이 네. 밖에서는 웃기지만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안 웃기는 것처럼 쉬는 날 정치 얘기하는 거 평론을 싫어하는데 하셨습니까? 예. 싫어하는 편입니다만 네. 아마 어르신들은 전쟁 나냐 안 나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세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돼 안 돼.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대별로 좀 많이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모님 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불안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전직 대통령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자식 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와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병행 전략들을 해나가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을 가리지 말고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다시는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부모 세대와 예. 자식 세대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이 용광로처럼 섞이는데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 적폐 이런 문제들이 세대별로 좀 관심사가 다르더라. 네, 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50일을 맞았더라고요. 자 잘한 것 그리고 또 아쉬운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취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뭐 잘한 것, 못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은 평가하기 조금 이른데요. 좀 빠르죠. 예. 예, 그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취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소매를 긋고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네. 이렇게 소탈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 이런 권위주의 파괴적인 모습 이런 건 상당히 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 핵 문제와 또 경제 문제 이런 국정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지지율이 약 한 85%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진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약간 실망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한 20% 정도 하락해서 예. 한 6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다음에 재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런 국민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주고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네. 실망감이 상당히 좀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성교 원장님은 탈권위 행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국정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추석 전에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65% 정도, 뭐 그래도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65%까지 빠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탈권위 행보, 소통 행보, 예. 그다음에 탕평 인사 이런 것들은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예. 행보죠. 특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비선 실세들에서 국정농단이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배경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 곳곳에 낡은 폐단들을 청산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한다면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낡은 폐단들을 좀 개혁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로 집약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복지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나눠서 각각의 목소리를 가지고 쟁점별로 대립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예전처럼 압도적인 그 7, 80% 나오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 50%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 여야 진보 보수의 싸움을 지켜보는 중도층, 부동층이라고 한 다수의 국민들이 누구의 편을 손어들 것인가가 쟁점인데 네. 바로 10월에 있을 정기국회 때 아마 이런 일자리, 복지 예산의 증액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할 때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야 간의 다른 문제들, 입장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낸 세금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아마도 이 제가 볼 때는 진영 간의 대결이 한쪽 편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기국회를 경과해서 12월 예산 결산 국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가 좀 확연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국회 지나고 네, 내년 초가 그렇습니다. 되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때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야당과의 협치는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 이전에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청와대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 인사 문제에 보면은 상당히 여당인 민주당이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청은 일체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지기 위해서 일단은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긴밀한 정책 인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청와대와 여당에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보시는 그동안의 장관 인선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예.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민주당이 배제되어 왔던 굉장히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국정감사 또 개혁 입법 과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청와대와 민주당인 여당이 일단 단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국회 구조가 민주당이 121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이 과반수를 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석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회담이 있었는데 조금 준비 과정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여야 대표 간의 회동도 필요하지만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1대1 회담도 추진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청와대 만찬에도 안 갔고요. 거기서 합의된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이제 부정적인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1대1 회동하자 지금 말씀하신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좀 전향적으로 이 1대1 회동을 받아들여서 홍준표 대표를 만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 지도자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 정책적 견해가 다르지만 만나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으로 몸값을 좀 인정해달라,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4당 대표회담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1대1 회담, 더 나아가서는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에게 입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하고 개별 의원들 접촉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과 안정적인 협치를 해나가는 것도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여당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이라든가 무쟁점 법안
이 추석 연휴 전에 160여 개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이런 무쟁점 법안 말고 소위 말해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혁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간에 상설적인 그 안정적인 개혁 협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도 협조할 예. 것이 있으면 협조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것들은 개혁 협치를, 어떤 것은 전체 여야 협치를 좀 탄력적으로 나눠서.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100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개혁 협치라는 부분을 좀 상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뭐 추석 이후에도 전술핵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계속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풀어나가야 될지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추미애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법고시 동기잖아요. 네. 이 1대1 만남이 좀 물꼬를 만약에 만난다면 물꼬를 좀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아까 우리 소 소장님 말씀하신 예. 대로 정치인들은 만나가지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의견도 정확하게 듣고 원하는 것을 이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남 없이 계속해서 간접적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국정 안정과 국민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조만간 또 미국을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독자 행보는 바람직하지 예, 않다. 오히려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전술핵 배치 또는 핵개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미국에 가서 또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와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 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사실상 들어주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건 순전히 국내 정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여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본인이 직접 간절하게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비판만 하지 말고 뭔가 그러면 안보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전술핵 부분 관련해서는 네. 그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강대 강 대치, 북한도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국민들의 여론에 의존해서 외교 정책을 끌고 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가장 그 합리적인 한미 동맹에 대한 그 합의안에 대해서 먼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차이는 분명히 하되 함께 할 수 있는 안보에 대한 합의점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연휴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여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지만 야당으로서 이런 목소리는 다르다라고 네. 얘기한다라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런 전후 절차가 저는 생략된 채 자유한국당 입장만 얘기한다라면 미국 조야라든가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아니 한국의 그 대북 입장도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저는 국내에 대한 최소한의 안보에 대한 여야가 따로 없다라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도출해내는 작업들을 홍준표 대표가 해 나간다라면 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협치 대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청와대의 숙제인데 지난번에 국민의당과 협치 이끌어낼 때는 뭐 넥타이 색깔도 맞춰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소야대 전국의 청와대에 계속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추석에 청와대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고 자, 이번 추석은 푹 쉬는 것이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니까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부여된 연가를 70% 이상 활용해라. 자, 이걸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 자,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업무가 생각보다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도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할 때 마치 노무현 대통령하고 와이셔츠 바람에 같이 네. 회의도 하고 업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정권 초기라던가 부분 개각이 있을 때, 인사적 수요가 있을 때 아주 바쁘고요. 그리고 안보실 같은 경우는 NSC라고 하는데 거기는 북한과의 관련된 외교 현안이 생길 때, 그러니까 안보 현안이 생길 때 바쁘고, 국정상황실은 늘 360을 바쁘긴 하지만 저는 뭐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고 한다면 그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더군다나 예전에 연가를 안 쓰면 연가를 현금으로 보상해 줬는데 이제는 요새는 의무 연가를 연체가 있죠. 쓰지 않으면 그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저는 뭐 청와대라고 하는 데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을 하는 그런 참모 브레인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뭐 업무의 상황이 아니라 참모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연가라든가 휴식, 휴일 일정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것이 대통령이 잘 모시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때는 근데 못 그랬습니다. 그때는 못 그랬지만 네네. 지금 가능할 것이다. 근데 청와대 업무에 거품이 많다 이런 다소 위험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서승교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기 대선으로 굉장히 바쁘게 출범한 정부잖아요. 네. 예. 뭐 업무 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근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석 연휴 때도 어떤 비상 대기 또 순환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상황 파악과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다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비상 대기 또 연락하는 전화를 다 유지하면서 이 휴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을 통해서 창조적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민심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다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이런 민심 청취 또는 청와대에 갖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와 철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이거 평가하는데 70%를 반영하겠다 이런 아주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기준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휴가를 통해서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게 더 하는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보여집니다. 거품 얘기해서 우리 후배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잠깐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거품 딴 게 아니라요. 예. 그 청와대 내에서 그 근무하시다 보면 저도 인사수석실 근무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서였는데 네. 제가 빠지면 청와대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휴가 다녀오니까 청와대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거 보고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게 그렇기 중요하다. 때문에 예. 상황 근무라는 안보실, 국정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365일 당직 체제를 써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비경무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데는 좀 같이 근무하지만 업무가 줄어든 시기에는 교대로 해서 휴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간다면 대통령 지시가 단순하게 국민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는 것,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쉼표 있는 삶, 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 텐데요.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제대로 모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또 연휴 때 이분들도 아마 모셨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이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한 사흘 뒤에 국정감사 시작인데 관련 공무원들, 뭐 의원, 보좌관들 제대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2일부터 약 한 3주간 동안 이제 부처별로 또 산하기관별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해야 할 이슈와 또 아젠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도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진들 또 굉장히 준비하는 데 바쁠 것 같고요. 그다음 그에 또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또 산하기관들, 관련 기관들, 또 관련자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원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판하는 견제 균형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도 같이 맞부딪히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칫 이게 국정감사가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 정치적인 공방, 이게 혼란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늘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왔거든요. 이런 국정감사 왜 하느냐?
뭐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많고요. 네. 이런 국정감사 이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 1000건여 정도의 입법 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야가 어떻게 합의해서 통과시킬 거냐,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통과, 이런 문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이 지방선거를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문제,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큰 화두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연휴 끝나면 정치권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공수가 바뀌고 첫 국감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명박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에 지금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정치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상황이고 정기국회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적폐청산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와대가 그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회가 네. 그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책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이버사라든가 기무사 등 권력기관을 너무나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나가겠다는 그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첫 국감에서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도 아마 이번 그 10월부터 벌어질 정기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기 일정들을 여야 정치 공방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상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적폐 청산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도 개혁 협치를 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바른정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야3당 공조에도 야당으로서의 숙명 때문에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을 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네. 이런 다양한 포석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청와대보다 더 앞장서서 적폐청산을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원인은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 권력기관을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그 원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전쟁터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현 집권층에서는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 그러면요, 어떤 그 목적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정치 행위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위법 또 불법, 탈법 사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이슈인데요. 예.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 두 번째는 국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 세 번째는 2012년 총선에 청와대가 관여했다. 예. 이런 의혹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직접 연결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런 증거가 없기 얘기죠. 때문에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적폐란 것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문제점들 아닙니까? 예. 그럼 과거를 언제로부터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감옥 가 있고 그전 보수 정권의 대통령 이명박 그 MB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거기에 멈출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와이서 전 대통령까지 다 소급해서 적폐를 정리할 거냐? 네. 이런 그 어떤 소급성의 문제,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의 타겟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국정원이 이런 잘못을 했다.
또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잘못을 했다. 네. 청와대가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는 게 이 적폐청산의 순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지. 네.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가지고 끼어 맞추기식 어떤 뭐 추적이라든지 네. 끼어 맞추기식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의 뿔을 고치다가 소를 잡는다. 교각사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예. 그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어떤 정부와 또 정권과 민주당 측에서 조금 주도 면밀하게 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 MB 정부에 대한 사정은 정치 보복이다. 정부가 과거 정부를 파헤치기보다는 심각한 안보와 경제 위기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 정부만 정당한 정부고, 해방 이후에 60년인가 70년 된 모든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적폐청산 과정 이 자체가 신적폐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는 그 국회에 꼬시고 야당이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 견제, 감시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나무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점이 있는데, 과거의 국가 권력 기관의 선거와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우리도 무엇인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자포카드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측의 권양유 여사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공방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런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치 공방과 더불어서 또 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치 공방을 또 해서 또다시 장외투쟁으로 가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국회에서 풀어나가고, 국회에서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 대표회담이라든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빌미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회를 파행화시켜서 향후에 정치적인 그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그 장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너무 국민들이 볼 때 지나치게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이 주인공이다, 국정감사의 네, 주인공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금 이렇게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과 제1야당이 이렇게 팽팽하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이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 국정운영은 제1당, 제2당이 일단 이제 대책점을 마련할 것 같고요. 이제 바른정당 입장은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내분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11월 중순에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고요. 과연 바른정당이 지금 원내 교섭단체 최저선인 2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20명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당 부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외부로 각을 세워서 국정감사라든지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 깊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당이 원내 40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 국민의당이 국정운영에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만약에 민주당에 협조하게 되면은 개혁 입법과 예산안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민주당을 넘어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래도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입법 과정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아직까지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인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장관 인선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상당 부분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그 한지붕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바른정당이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이랑 자유한국당의 통합론이 그래서 지금 다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전제 조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보수 정당은 가장 큰 딜레마가 박근혜 딜레마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명분이 없고요. 예.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선 출당시키려고 하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친박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 그냥 통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반성문을 받고 통합을 하자라고 할 정도로 예. 걸러서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용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날 경우에 자동적으로 당적이 박탈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 같고 다만 그 앞서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자꾸 거론한 이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명분을 깔기 위한 명분 때문에. 네, 명분 때문에 예. 하는 것이지 실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결단할 만큼 지도부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인 현재 상황은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1심이 끝나면서 자동적인 그 당에서의 제명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바른정당과 통합도 그 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심이 점점 좀 기한이 좀 미뤄지고 있고요. 지금 구속 기한이 16일에 마감되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석방이냐 추가 구속이냐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아마 추가 구속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구속 연장을 이제 원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의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심 판결이 났었어야 되는데 예. 증거라든지 증의 문제가 복잡해서 아마 자꾸 그 재판이 연기되면서 추가 구속 사유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해야 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중대 범죄 행위, 두 번째는 도주 우려, 또 증거 인멸 이 세 가지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구속을 사유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이제 위험성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중대 범죄냐 중대 범죄 아니냐 이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금 1심 판결 난 거 보면은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중대 범죄냐 중대 범죄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 동안에 구속돼서 감옥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검찰 쪽에서 그 제시한 걸 보면 뭐 SK와 롯데그룹으로부터 뭐 뇌물수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이 사안도 계속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1심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양호 소장님은 네, 재판부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볼 때 재판부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속영장이 연기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두 분이 상반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짧게요. 이 정치적 판단의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처벌을 일단 받은 겁니다. 이제는 이제 법적인 부분만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대 범죄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이 세 가지 쟁점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